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전차 포성이 대지를 뒤흔들며 불타는 잔해가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장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국경 바로 옆 폴란드가 내일 겪을 수도 있는 현실이었죠. 러시아의 전차는 여전히 강했고 하늘은 드론과 포탄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 이 불안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지배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청년들도,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맡긴 직장인들도 뉴스 속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국방부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결단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였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국방부 건물에 도착한 장관은 이미 서류 더미로 가득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보고서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투입한 전차 대수, 파괴된 마을의 이름,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이 지원한 무기의 종류까지. 그 모든 문장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장관에게는 숫자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곧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조국의 존망을 가늠하는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덮는 순간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아내의 따뜻한 미소. 그러나 장관의 머릿속에는 언제라도 이 웃음소리가 전쟁의 포성에 묻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가 종이장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 종이를 붙잡고 있는 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창밖에는 여름의 햇살이 바르샤바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는 청년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도심 광장에는 아이들이 분수대 주변을 뛰놀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장관의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위태로운 유리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 불길이 언제든 이 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열린 안보회의는 평소보다 짧았지만 공기의 무게는 더욱 묵직했습니다. 회의실의 스크린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생생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불타는 전차 잔해, 폐허가 된 마을, 방공호로 대피하는 민간인들의 얼굴. 참석한 장군들과 참모들은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장면은 곧 우리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군의 현실은 누구보다 장관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무기, 여전히 서류상에만 남아있는 전력 증강 계획,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외부 지원. 이대로라면 러시아의 전차가 국경을 넘는 순간 버텨내기 힘들 것입니다. 장관은 참모들의 보고를 차례로 들으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미래다. 그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스크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파괴된 전차의 잔해가 쓸쓸히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그것은 단순히 전차를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었다. 역사의 갈림길은 이제 눈앞에 와 있었다. 폴란드 국방부의 회의실은 장관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두 개의 전차 사진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 전장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독일의 레퍼드 2 전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근 급부상한 한국의 K2 전차였습니다. 이 두 사진은 단순한 기계의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그리고 유럽 안보 지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가르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장관은 먼저 독일 측의 제안부터 살폈습니다. 레퍼드는 이미 나토 여러 국가에 배치되어 있어 호환성과 운영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내 군수 지원망도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 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 무기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그 안에는 독일이 유럽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K2 전차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우수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K2는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자동화된 사격 장치, 우수한 기동력과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가 원하는 조건, 즉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제안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자신감 있는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폴란드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장군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독일제 전차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레퍼드는 분명 훌륭한 전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급망은 독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에 독일에만 의존한다면 과연 필요한 순간에 제때 전력을 보충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참모는 한국 측의 제안을 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K2를 선택한다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산업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전차를 직접 조립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방산 산업 전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전쟁 억지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외교관은 독일과의 관계를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유럽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절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은 다시 묵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은 말없이 양쪽의 의견을 들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수치, 장단점, 그리고 예상 비용.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너머의 것들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전차의 가격과 성능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살아갈 안전한 나라, 그리고 폴란드가 자주적으로 서기 위한 길. 독일의 제안은 안락했지만 구속이 있었고 한국의 제안은 도전적이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의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전차 한 기종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 질서 속에서 폴란드가 새로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 순간 장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아닌 다른 길, 한국과 함께하는 길. 그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럽의 균형을 만들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 균열은 곧 결단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다가올수록 독일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르샤바의 회색 하늘 아래 장관은 연일 몰려드는 비공식 접촉 요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폴란드 독일 대사가, 또 어느 날은 베를린에서 급히 파견된 군수업체 임원이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방문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안보의 일원이며 따라서 유럽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은 마치 암묵적인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독일 측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레퍼드 전차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나토의 표준 장비로 자리 잡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환성과 신뢰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사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장관은 그 미소가 결코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슬러선 안 된다는 압박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비공개 만찬 자리.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유럽 내부에서 고립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 아닙니까? 독일은 폴란드를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그 관계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단정한 어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관은 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독일의 압박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독일과의 전통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국산 전차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줄지어 실렸습니다. 기사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장관은 그 흔들림이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붙잡았습니다. 냉정한 성능 평가에서조차 K2 전차는 레퍼드를 능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자장비 자동화 시스템 기동력에서 우위를 보였고 무엇보다 폴란드가 원하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조건은 독일이 끝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협박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줄 수는 없군. 압박은 외교 무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나토 회의장에서 독일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갔지만 회의가 끝난 뒤 장관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장관은 그 이면에 깔린 냉철한 계산을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늦은 밤 장관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어둠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두 전차의 사양표가 다시 펼쳐져 있었습니다. 독일의 압박은 여전히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압박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독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 방안에서 그는 이미 한쪽 선택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그를 흔들리게 했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비춰주는 역설적인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청사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날 독일 대표단과의 만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국 대표단이 단정한 모습으로 입장했습니다. 검은 양복의 곧은 자세,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는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압박이나 위협이 아닌 준비된 자신감이 그들의 태도에서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 발표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K2 전차의 세부 성능이 실시간 영상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고성능 화력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첨단 전자 장비와 방어 시스템. 장관은 발표가 진행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관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미래 전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참모들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 거래가 아니군요. 동맹의 제안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어 현지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80대 전차 중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상당수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조립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품 생산과 유지보수 체계까지 단계적으로 폴란드 내부에 구축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장관은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전차를 들여오는데 그치지 않고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폴란드 경제에도 큰 기회였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방산 기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길.
그가 평소 가장 고민하던 국방과 경제의 동시 발전이라는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공기는 전날과 달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위협이나 압박 대신 상호 신뢰의 가능성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장관은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언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기술과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독일은 이미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이번 선택은 유럽 내부에서 폴란드의 위치를 뒤흔들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장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독일의 압박과 한국의 제안, 두 갈림길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장관은 집무실 창문을 열고 어두운 바르샤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국경 너머 전쟁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사는 것. 한국과의 대화는 그에게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 진정한 선택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회담이 끝난 지 며칠 후 바르샤바 정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그의 비서실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수많은 비공식 요청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몇몇 주요 신문 일면에는 한국산 전차, 과연 실전에 적합한가? 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기사 속에는 한국 전차의 성능을 의심하는 전문가 인터뷰와 의도적으로 왜곡된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장관은 그 기사를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기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방산업체들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 분명히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회의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일원입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 무기로 지켜야 합니다. 발언은 그럴듯했지만 장관이 보기에 그것은 단순한 신념이라기보다 독일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마주 앉은 의원들의 표정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압력의 그림자를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정치와 언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독일 전차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장교들은 한국 전차의 기동성과 기술 이전 가능성에 매료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장관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보고와 토론 속에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장관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기술 전문가들이 작성한 비교 보고서를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력, 방어력, 기동성, 유지보수 비용까지 항목별로 세밀하게 분석된 자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2 전차는 레퍼드보다 성능에서 앞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고 특히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은 폴란드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목소리는 많지만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하지만 압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측은 은밀한 채널을 통해 다시금 장관에게 접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협력을 약속하겠다며 은근한 회유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길이지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바르샤바의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장관은 의자에 앉아 다시 한번 서류를 덮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총성과 포성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 어떤 전장보다 치열했습니다. 언론, 정치, 외교 그리고 내부 갈등까지 모두가 그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투가 끝날 때 진정한 승부는 드디어 공개 무대에서 시작될 것임을. 결정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르샤바의 공기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으로 감돌았습니다. 도심 광장에는 국기를 든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언론사 차량들이 정부 청사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폴란드의 안보 역사를 뒤바꿀 날이라는 것을. 국방부 장관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명식이 열리는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를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짓눌렸지만 동시에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어진 숨은 전투와 압박, 흔들림과 회유는 이제 한순간의 선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서명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K2 전차 2차 도입 계약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180대의 전차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조립될 예정이었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라인 구축까지 포함된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금액은 9조 원대. 그러나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폴란드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장관은 잠시 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국경 근처 마을에서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하던 모습, 뉴스 화면 속에서 무너진 우크라이나 마을의 잿빛 잔해, 그리고 국민들이 전차 계약 소식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지켜보는 눈빛.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펜 끝은 문서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에 닿아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과거의 낡은 무기에 기대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어 곧장 펜을 움켜쥐고 힘주어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의 필체가 문서 위에 굵게 새겨지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한국 대표단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명이 끝난 뒤 장관은 일어나 단상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국경을 지키는 방패일 뿐 아니라 폴란드 산업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과 함께 나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장관의 가슴속에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독일의 압박과 유럽 내부의 눈초리를 떠올리면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폴란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눈치 보며 뒤따라가는 안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는 자주적 안보라는 것을. 서명식이 끝난 후 장관은 잠시 회의실을 벗어나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앞으로의 길은 힘들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바르샤바 도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텔레비전 화면 속 장관의 서명 장면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이는 가족과 손을 맞잡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도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서명식이 끝난 직후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폴란드, 한국 K2 전차 9조 원대 도입 확정.
바르샤바에서 터져나온 소식은 순식간에 베를린, 파리, 런던을 거쳐 워싱턴까지 퍼져나갔다. 특히 독일 언론의 반응은 격렬했다. 주요 일간지의 온라인판은 붉은 글씨로 충격, 배신, 전례 없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올렸다. 몇몇 신문은 사설에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폴란드는 유럽 연대를 저버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다. 독일 의회에서도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몇몇 의원들은 폴란드는 나토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산업계는 더욱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유럽 내 독점적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베를린의 어느 군수기업 회의실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 레퍼드 대신 한국 전차를 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격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용했다. 베를린 국방부 기자회견장에서 대변인은 단 몇 마디만 남겼다.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도 유럽 방위의 핵심 축을 지켜갈 것입니다. 기자들이 수차례 더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지만 대변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독일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침묵은 패배의 인정과도 같았다.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독일의 영향력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었다. 만약 공개적으로 폴란드를 압박한다면 오히려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 독일의 독점적 횡포라는 인상을 심어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말을 아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베를린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는 오히려 독일의 침묵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제 그들도 알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독일은 여전히 유럽 최대의 방산 강국이었지만 이번 선택을 통해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바르샤바 거리의 분위기는 달랐다. 시민들은 텔레비전 속 독일 언론의 분노 어린 보도를 보며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제대로 선택했군.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독일의 분노와 침묵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폴란드가 독립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그날 밤 독일 언론은 여전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지만 정작 독일 정부는 더 이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관은 집무실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독일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결국 패배를 인정하는 가장 무거운 방식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계약 체결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진 지 며칠 후 바르샤바는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시민들은 거리를 오가며 드디어 우리가 독일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신문 가판대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폴란드, 아시아와 손잡다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실렸다. 국방부 앞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장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겠죠. 국방부 장관은 청사 옥상에 올라 바르샤바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독일의 압박과 언론의 공세에 휘둘리며 매 순간이 흔들림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신이 있었다. 폴란드는 단순히 전차를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현지 생산은 폴란드의 산업 기반을 강화했고 기술 이전은 장차 자국의 방산 자립을 가능하게 할 발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는 독일 중심의 유럽 방산 질서에 균열을 내며 새로운 목소리를 냈다. 장관은 이를 안보의 자주권이라고 불렀다.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주체가 된 것이었다. 베를린과 파리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선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K2 전차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우리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관은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이번 결정이 단순히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유럽 안보 구조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도미노의 시작이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장관은 집무실 창가에 홀로 서 있었다. 국경 너머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울림이 자라나고 있었다. 국민들이 보여준 신뢰, 미래 세대가 누릴 안전, 그리고 유럽 한복판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 자부심. 그는 천천히 손을 쥐어 올리며 스스로 다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나라다.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은 다시 한번 폴란드를 주목했다. 작은 나라의 큰 선택, 유럽의 판도를 바꾸다. 그 제목을 본 장관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보이지 않는 전투는 끝났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선택이 폴란드를 새로운 균형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새로운 유럽의 균형은 지금 이곳 바르샤바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